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잘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업이죠. 상담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내담자와 그 다중 관계에 빠질 때가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약간 이제 넓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교과서를 대부분 잘 읽었다는 가정하에 좀 제가 추가로 설명해야 될 부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 다중관계, 그러니까 영어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듀얼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특히 이제 교회 같은 세팅에서는 이게 쉽게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그죠? 담임 목사님 또는 부목사님이 상담실에 어떤 상담실에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가끔 상담을 해주신다. 그게 그런 세팅이 뭐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담 윤리 측면에서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여러 개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그 목회자와 성도라는 관계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상담사와 내담자라는 관계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또 어떤 뭐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또 이제 진행하시는 담당자다. 그러면 이제 그 내담자가 또 그 바이블 스터디까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땐 또 이제 또 다른 관계가 생기는 거죠. 막 2중, 3중 뭐 그 이상이면 이제 이게 막 생길 때가 있는데 이게 왜 좀 윤리적으로 또 법적인 그러니까 상담의 윤리적 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위험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운더리 이슈라는 걸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상담에서는 어떤 사람 간의 바운더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꼭 상담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뭐 심리 더 나아가서 뭐 이제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 그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운더리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그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운더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계예요, 경계. 사람 사이의 경계.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뭐 일반화해서 뭐 쉽게 표현하는 게 물론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만난 외국인들, 그죠? 또 인종별로 뭐 이제 백인, 흑인, 히스패닉, 또 이제 국가별로도 뭐 중국인들, 일본인들, 이제 한국 사람들 다 이제 쫙 봤을 때 개인 차는 물론 있고 다 이제 어떻게 일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은 사람 사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거리가 있죠. 기본적인 그 바운더리가.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가 이제 확 느껴지고, 그죠? 너의 영역은 너가 알아서 하고 내 영역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바운더리는 꼭 그렇게 막 이렇게 칼로 무베듯이 막 탁 잘라가지고 이제 나는 내 영역에 있을 거야. 들어오지 마. 난 거기 있어. 꼭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자기의 권리와 자유와, 뭐랄까, 목소리, 보이스,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남의 권리와 자유와 목소리도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와 나의 자유 뭐 이런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너의 그 권리와 영역도 내가 사랑한다. 내 영역을 사랑하는 만큼 그러겠다. 이게 이제
그 사랑에 근간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사이에 어떤 그 세퍼레이터는 있지만 그게 막 이렇게 뭐 벽을 치고 뭐 무슨 뭐 갈라서듯이 이런 것보다는 그냥 너무 막 이렇게 겹치면은 이제 좀 메스업 될 때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좀 지킬 건 지키자. 영역을 지키면서 필요할 때 교류도 하고 어떤 뭐랄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영역에 일단 머무는 거를 기본으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그렇고 뭐 가족도 그렇고 친구나 동료지간도 마찬가지. 이게 거리가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멀면은 충돌은 그만큼 이제 안 생기지만 너무 뭐랄까 이게 좀 그 엘리어네이션이라고 하죠. 엘리어네이션 해서 너무 좀 소원한 느낌, 또 차가운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적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적정거리를 너무 이제 넘어서서 이게 더 가까워지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너무 가까워서 바운더리가 깨진 상황을 이제 매시드 됐다고 표현해요. 매시드. 그러니까 그 매시 포테이토 있죠. 으깬 감자에서 이제 으깨진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이런 표현은 이제 그 서양 쪽, 그러니까 이제 웨스턴 그 퍼스펙티브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의미는 있는 해석이라고 느껴져요. 왜냐면은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이제 제가 그 한국 가족이나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있는데 문제가 있는 그 공통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한국 가정에서 이제 특히 어떤 이런 이민 사회에서 생기는 어떤 그 분의 고질적인 패턴의 어떤 문제랄까 이슈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다양한데 공통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가 너무 이렇게 막 매시도 되고 막 깨져가지고 그냥 뭐 처음에는 이제 친하니까 좋은 마음에 이제 너무 가까워진 건데 이게 바운더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허물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이상한 좀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그만큼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의는 그 인테그러리를 프로모트하는 리밋이다 이렇게 했어요. 약간 뭐랄까 모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리밋하는 제한인데 오히려 그게 인테그러리 어떤 그 통합 어떤 덕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리밋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바운더리는 필요한 거예요. 또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상담해서 그러면 이 바운더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케이스가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셨거나 어떤 그런 위치 비슷한 유형의 그 일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죠? 내담자가 어느 날 고맙다고 선물을 갖고 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받으면 될까요? 그냥 비쌀수록 더 좋은 어떤 마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이 내담자 입장에서 내가 너무 힘들 때 이 상담사를 통해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도 잘 해결됐고 연배도 비슷해요 나랑.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고 호감도 느끼고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또 뭐랄까 되게 젠틀하고 친절하게 대하니까 고마운 거죠. 그래서 끝날 무렵에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러 갈래요? 언제 끝나세요? 아니면 이제 뭐 배고프지 않으세요? 퇴근 언제 하세요? 우리 같이 식사해요. 뭐 이런 거. 그게 근데 일반 뭐랄까 그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이 부목사님과 뭐 남자 집사님 간의 관계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근데 이게 상담 세팅에서 그러면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상담사인데
어떤 내가 자주 가는 단골로 가는 머리 헤어컷을 하러 다니는 미용실이 있어요. 그 미용사 분과 좀 친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좀 우울증인 것 같다.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제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부탁해요. 이럴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수락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미안하죠. 거절하기 미안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바운더리에 대한 거예요. 바운더리.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어떤 교회,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안 해왔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또 이렇게 따뜻한 거, 어떤 우리 정문화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기도 동기지만 결과를 안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듀얼 릴레이션십, 어떤 이중관계, 다중관계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특징 네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이 어떤 이중관계는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이중관계가 파생하는 그 잠재적인 그 결과는 굉장히 그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중관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넓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중관계를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안 그러려고 해도 그러기가 어려운 세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담임 목사니까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냥 이중관계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의 그 치부를 나한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에 이제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올 여름까지 LA에 있는 어떤 그 대형 교회에서 그 어소시에이트 카운셀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 그 담임 목사님과 제가 저희 두 명이 상담사예요.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이런 이중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교인분들만 받는 건 아니에요. 내담자로 그 지역사회에 원하는 분들은 다 이제 받기로 했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신 출석 중인 교인은,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사로 이제 담당하고 그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의뢰를 하면 그땐 그런 케이스는 그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담당하기로 이렇게 이제 룰을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듀얼 릴레이션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회피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골 교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말 그대로 시골. 그러니까 교회 수도 없고 상담소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어떤 리소스가 제한된 상황일 때. 거기서 뭐 누가 따로 상담사를 교회로 이렇게 채용해서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뭐 교인 수도 많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걸 다 일일이 그렇게 막 듀얼 릴레이션십을 막 따지고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군목들, 그죠? 군대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상담사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대 상담사 이런 분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담사라서 그 오피스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또 훈련도 막 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로서, 그죠? 군대에 전우라고 해서 전우로서 전우이면서 뭐 상담사면서 막 그런 관계가 생길 때 있죠.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봐요. 훈련 받을 때 막 바로 옆에서 뛰고
얼차려도 같이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어떤 그 세라피에 대한 관념이 계속 지금 이제 발전하고 변하고 있어요. 매년 그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듀얼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어떻게 딱 정해진 룰 같은 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법칙을. 왜냐면 계속 상황이 변하고 기술이 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 중에 이제 그런 상담이 있어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오피스 안에 그죠? 상담사와 내담자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상담 세팅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워크 세라피라고 해서 그냥 그건 약간 좀 뭔가 너무 이제 전통적이고 고루하다. 그래서 같이 걷자 우리.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바닷가라든가 한적한 어떤 숲이라든가 죠 상쾌한데 그런 데를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는 이런 식의 상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이 변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히 또 변해야 되는 게 있겠죠. 룰도.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듀얼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또 계속 그 정의랄까 제한이랄까 이런 것도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관계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잠깐 요 페이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담아 보세요. 자, 이건 부교재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코라는 상담소의 소장이고 엘린은 그 사무실의 비서다. 어느 날 코라는 엘린이 심하게 우울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엘린은 울면서 코라의 사무실에 들러서 코라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라는 엘린을 위로해 주었다. 코라는 엘린에게 상담사를 차려서 정기적으로 만나볼 것을 권유했으나 엘린은 괜찮다고 했다. 이후에도 엘린은 자주 우울했고 당연히 업무 능력도 저하된 모습을 자주 보였다. 연말에 정기 업무 평가에서 소장으로서 코라는 엘린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다. 엘린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도 그렇게 낮은 평가를 한 소장에게 화가 났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죠? 뭐 상담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자, 일단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manipulation of power and authority라고 해서 이제 자기 권력과 파워를 남용하는 사례예요. 상담사가. 보통 이제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가 가장 그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요즘에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과 파워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찾아올 때 내담자가 찾아와서 방문할 때는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오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뭐 어떤 공황장애 같은 그런 질환을 알면서 찾아왔을 때는 이미 뭔가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 있고 지쳐 있고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또 자기를 좀 돌봐준다는 어떤 그런 이유에서 상담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자기가 의지할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도 있고 그런 파워를 막 이렇게 남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죠? 어떤 이 성적인 그런 접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소에서 이제 이런 일도 이제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ACA에서 이제 발간하는, 그러니까 미국 상담협회에서 발간하는 그 간행물을 보면 그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이제 그동안 한 분기 동안 발생한 그 이런 문제들을 쫙 나열해요. 실제 그 상담소의 이름과 그 실명까지 막 걸어놓으면서 상담사에. 그러니까 아무개가 어디 상담소에서 일하는 아무개 상담사가 이런 성적인 뭐 일에 연루됐었다. 그래서 라이센스 자격증이 박탈됐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목회 상담 세팅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이런 일이 이제 종종 일어나고, 이런 부분 참 우리가 고민하고 또 조심하고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토픽인데, 일단은 상담의 법과 윤리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어떤 섹슈얼 릴레이션십 그리고 어떤 로맨틱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아니면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교제하는 거, 남녀 연인 관계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상담사 입장에서 이 내담자가 너무 이제 이성적으로 마음이 간다. 그리고 정말 이제 진심으로 좋아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려면 이제 상담이 이제 끝나잖아요. 이제 터미네이션 되고 나서 AC에서 얘기하는 거는 권장하는 기간은 5년이에요. 5년. 5년 후에 뭐 교제하고 결혼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야 이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클리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회나 어떤 그 기관마다 그게 이제 기간 같은 건 달라요. 어떤 기관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두는 것도 있고, 제가 얘기한 방금 미국 상담협회는 5년을 이제 추천해요. 근데 2년이든 5년이든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담 중에는 안 되고, 그죠? 상담이 끝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재고해 보라는 거죠. 그때도 좋으면 그건 정말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담 중에는 절대 그런 관계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모든 협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사는 본인의 친구나 가족과도 이제 친척들이겠죠. 어떤 이런 내담자로서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친한 뭐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이제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요청한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수락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이게 법과 윤리 이게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런 걸 따질까요? 막 이런 질문이 좀 들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친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객관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뭐 불만이나 뭐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친구 말이 다 옳고 내 친구를 힘들게 한 사람은 다 그냥 뭐 이렇게 악마고 막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객관성을 이제 잃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건강한 상담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나요? 그 어떤 제일 중요한 상담의 법적 윤리적 이슈에서 중요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죠? 내담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no harm, 그죠? 해를 입히면 안 되고, 어떤 내담자의 웰빙과 웰네스, 행복을 도와주는 게 이제 어떤 원칙 중에 원칙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안 보게 되면 이게 그런 게 이제 나로서는 이제 도움 준답시고 막 이렇게 편도 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지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담사가 그러면 뭐
객관성을 이렇게 객관성을 지키면서 그냥 무슨 이렇게 법관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경찰처럼 막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막 이렇게 뭐 탐구하듯이 이래야 돼요.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범하기 쉬운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힘들어요. 만약에 내담자가, 만약에 어떤 권사님께서 와서 이제 막 자기 남편이 바람을 핀다. 예.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을 막 이렇게 하소연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상담사들은 어떻게 보통 반응하죠?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공감을 많이 해요. 공감, 그죠? 공감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랄까, 무조건 동정적으로 대하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말할까? 영어로는 이제 엠퍼시는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건강한 반응이에요. 근데 심퍼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동정이죠. 이거는 굉장히 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퍼시와 엠퍼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과 동정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엠퍼시와 심퍼시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한번 생각을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그런 사례의 경우, 엠퍼시는 말 그대로 이제 공감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내담자의 눈으로, 내담자의 입장에서 경험한 그 느낌과 기분을 내가 이렇게 한번 깊이 이해하고 그걸 이제 리플렉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권사님 참 결혼해서 오래 사셨던, 그렇게 믿었던 남편분께서 그렇게 다른 여자와 또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되셨으니까 참 억장이 무너지시겠네요. 참 슬프시겠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건가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주도권을 내담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심퍼시는 뭐냐면 뭐랄까, 해석하는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틀 안에서 그냥 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에 기반해서 그냥 해석해 버리고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세요? 남자들이 바람을 피면은 보통 여자들이 굉장히 절망감과 모멸감을 느끼죠. 그쵸? 제가 다 알아요.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쵸? 지금 집에 가시면은 아마 식욕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실 거예요. 어떡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엠퍼시는 이제 좀 더 오픈된 스탠스로 계속 이렇게 좀 마치 그 상대방의 기분이나 마음을 좀 더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고, 심퍼시는 내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그냥 클로즈된 폐쇄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내 안에 다 있어요. 당신에 대한 그런 카테고리 정보가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예, 그래서 예, 친구와 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죠. 카운셀러는 의도와 상관없이 내담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예,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바운더리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compatible expectations, divergent responsibilities, and power differential. 이게 약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어색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뭔지를 설명할게요. 방금 제가 읽었던 그 사례 기억나시죠? 소장이 비서가 이제 우울해서 이제 잠깐 1시간 정도 자기 사무실에 얘기했고, 뭐 상담도 이제 추천도 했고,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연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안 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 비서가. 나 내 우울증 걸린 거 알면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박한 점수를 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바운더리가 깨진 게. 물론 이 소장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사무실에서 얘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운더리가 깨지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럼 세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자, incompatible expectations. 그러니까 이 비서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자기 고충을 얘기하면서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대를 하는 거죠? 그냥 이제 이 소장님이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조금은 배려를 해주시겠다. 그죠?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incompatible expectation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ivergent responsibility면 이건 이제 소장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기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울증이 좀 심해 보여서. 그러니까 책임감이 막 다양한 종류의 책임감이 생기는데 그 책임감들이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지가 않고 막 서로 충돌하는 성격의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런 대화를 한 상황에서 여전히 소장으로서의 책임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담소를 관리해야 되고 잘 경영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여전히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또 이 비서를 마치 내담자는 아니지만 내담자처럼 우울증 있는 거 이제 아니까, 그죠?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프로페셔널한 책임감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막 생기죠. 그게. 근데 그 둘이 양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버전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워 디퍼런셜은 이제 그런 거죠. 말 그대로 한 분은 소장님이고 한 분은 비서예요. 고용주고 한 명은 고용된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워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오는 또 문제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 이 소장님은. 근데 점수를 그렇다고 무조건 또 좋게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장으로서의 할 일을 했는데 이제 이 비서는 실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회자, pastoral counselor는 목회 상담사들은 굉장히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잡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사모님이신 분들은 이제 너무 잘 알죠. 목사님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그 잡에? 24시간 available 해야 되지. 24시간. 24시간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화가 오고 새벽에, 그죠? 누가 어떤 일이 있었다, 막 고민 상담도 들어오고, 또 어디 뭐 장례식장 가야 되고, 또 누구 태어나면은 축하해주러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 그러니까 24시간 대기 상태여야 되고, 그냥 담임 목사인 경우에는 어때요? 그 위에서 자기를 뭐랄까 이렇게 멘토처럼 슈퍼바이징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글쎄요, 장점이라면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한 요소도이기도 해요. 자기를 좀 이렇게 위에서 가이드 해주면서 조언도 해주고 이런 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가끔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리딩을 해야 되니까, 그죠? 좀 외롭기도 하고, 또 누구랑 이렇게 또 친구처럼 지내기도 애매하고, 그죠? 뭐 누구랑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식사하러 막 가기도 그렇고, 그죠? 뭐 친하지만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뭐 막 목욕탕을 남자들끼리 이렇게 목욕탕을 가기도 어렵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좀 제한이 많죠. 그래서 또 역할도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뭐 많은 리추얼도 담당해야 되고 교회 행정도 이제 담당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인발브가 돼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교회에서든 상담소에서든 바운더리에서 대해서는 아무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운더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선을 넘는 거예요. 그죠? 바운더리를 크로스했다. 바운더리를 바이올레이트 했다. 근데 바운더리 크로싱, 그러니까 바운더리 선을 그냥 넘은 거랑 바운더리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위반한 거죠. 그 둘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바운더리 크로싱은 선을 이제 넘은 건 넘은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내담자에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담사가 내담자든 상담사든 그런 상황을 일부러 이렇게 유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린 건데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바운더리 크로싱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바운더리 바이올레이션은 위반은 그냥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위반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어떤 성적인 접촉 이런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바이올레이션의 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상담사가 되시면, 글쎄요, 교회 상담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프로페셔널 상담사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매번 세션이 끝나면 그 노트를 써야 돼요. 이렇게 타이핑해서. 오늘 이제 얘기 나눈 걸 바탕으로 한 페이지 정도의 그 분량의 soft note라고 합니다. SOAP 약자만 따서 이제 subject, S는 subject, O는 object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페이지 정도의 그 노트를 이제 컴퓨터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노트 쓴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합니다. 이유가 많은데 그걸 하는 이유가 많은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운드를 넘어서는 기록이 만약에 이제 내담자가 만약에 나를 상담이 끝났는데 나를 이렇게 허그했다. 그러면 그걸 다 적어야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내담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좀 기록이 있어야 만약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고소도 당해요. 그러면 아니 내가 허그를 먼저 한 게 아니다. 이 내담자가 먼저 허그한 거다. 그래서 기록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짓말로 쓰면 안 되겠죠. 다 이제 사실에 기반해서 써야 되고,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터링.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담자 중에 뭐 시골에서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만약에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 내담자가. 근데 돈이 없어요. 막 우울증 때문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담사님, 제가 상담 받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제가 잡은 물고기, 꼴뚜기 한 5마리로 상담비 대신 내면 안 될까요? 이런 제안. 이거는 윤리적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닐까요? 제가 너무 이렇게 윤리와 법에 대해서 까다로운 막 엄격한 이걸 강조하니까 이것도 이제 윤리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거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금지하진 않아요.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꼴뚜기를 준다. 근데 그 꼴뚜기 시가가 한 마리당 10,000원이다. 근데 상담비가 한 회기당 50,000원이다. 그래서 5마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계산이 좀 맞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가격 어떻게 환산이 안 되는 종류의 물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산에서 따온 뭐 딸기 산딸기를 이렇게 한 탈에 갖고 오셨다. 이걸로 안 될까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이 딸기 막 가격이 막 계절마다 변한다. 그지? 어떤 매저가 안 되는 경우. 아니면은 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환산이 안 되는 경우도 애매하고,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도배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상담 대신에 상담사님 사무실 그 도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가격도 대충 맞는 것 같고, 오케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퀄러티가 와서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을 때, 그죠? 그러니까 뭐 도배를 했는데 이게 손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막 이렇게 벽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가 아닐 때는 이제 그냥 얘기를 하면 되죠. 전화해서 이걸 와서 좀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담자니까 이게 좀 관계가 막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좀 우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우려될 만한 게 없으면 물물 교환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참조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셀프 테스트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11개의 질문이 있어요. 뭐 내담자와 상담료로 어떤 물건을 물물 교환 형식으로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never ethical, 아주 전혀 윤리적이지 않다부터 해서 always ethical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를 마크해 보세요. 정답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어요. 네, 한번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11개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풀어보세요. 두 번째는 뭐 사적으로 내담자를 파티나 이벤트에 초대한다. 그리고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를 상담한다. 선물을 받는데 $10 미만의 상당인 경우, 그리고 $50를 넘는 경우인 경우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내담자의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고 이에 응한다. 그리고 상담 후에 내담자와 커피를 마시러 간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답변을 한번 마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발터링과 기프트는 이제 방금 설명했죠. 그래서 선물에 있어서는 이제 항상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걸 받아야 되나 받지 말아야 되나. 받자니 조금 내가 뭔가 규칙을 어기는 것 같고, 거절하자니 내담자를 실망시키는 것 같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받지 않는 거를 더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은 규정들이 그런 쪽으로 권면합니다. 웬만하면 받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좀 금액도 이렇게 비싸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20불, 25불 미만, 그냥 정말 뭐 세션이 끝나서 그동안 고마운 걸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진정한 의미로 이렇게 작은 걸 갖고 왔다면은 괜찮겠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수 만든 초콜릿 케이크를 갖고 왔어요. 내담자가. 감사하죠. 이건 뭐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잘 감사하게 받았고, 세션도 잘 마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상담하는데, 이번에는 또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바나나 케이크. 바나나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하고. 감사하게 받았어요. 어차피 이게 비싼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세 번째 주도 또 갖고 와요, 뭔가를. 뭐 치즈 케이크. 네 번째도 뭐 체리 케이크. 매번 갖고 와요. 그러면 이건 좀 약간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좀 파악해야 돼요. 선물을 이렇게 매번 갖고 오는 심리가 뭘까? 그걸 갖고 한 번쯤은 내담자와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죠. 내담자님, 참 감사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안 하시면은 조금 뭐 불편하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치 이분은 이제 약간 이제 자존감이 더 낮고 막 그래서 자기가 예전부터 어디 갈 때 뭐 남에게 선물을 주고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갖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의 주제로 포함시켜서. 자존감과 남들에게 거절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 호감을 받으려고 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걸 갖고 상담의 어떤 토픽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운셀러 셀프 디스클로저는 뭐냐면
그 상담사분들 중에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을까요? 내담자가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맨날 막 행패를 부린다.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냥 듣다가 상담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참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막 아는 옆집 아저씨가 맨날 그래가지고 아니면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막 그래가지고 아니면 저희 형이 맨날 뭐 술 먹고 와서 막 그리고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셀프 디스클로저인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은 상담의 효과가 배가 되고 굉장히 뭐랄까 어떤 관계도 좋아지면서 신뢰관계도 생기면서 상담의 효과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너지가 생기면서. 근데 이거를 막 하는 목적이 그냥 막 이렇게 약간 좀 머니플레이션, 그죠? 파워, 자기 어떤 불필요하게 다가서려는 목적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스테라피릭 터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몸끼리 닿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시작할 때 악수를 하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악수를 하기도 하고 뭐 세션이 완전 이제 끝나면 터미네이션 되면 이제 앉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다르죠. 그 사람이 이제 허그를 편안하게 하는 문화 출신이면은 그냥 서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고 뭐 시작할 때 악수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문제는 그게 내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막 상담사가 먼저 지나치게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상담사가 남자고 내담자가 여자예요. 그런데 끝나고 너 이제 만약에 세션 중에 많이 울었다. 그래서 상담사가 막 허그를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가 여자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남자다. 그리고 내담자가 성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이런데 막 동의나 허락 없이 막 악수를 한다. 팔을 막 이렇게 어루만진다. 위로한답시고 허그를 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섹슈얼 어떤 릴레이션십은 굉장히 디트리멘탈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해롭고 내담자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동안 어떤 리포트에 의하면 남자 카운슬러들은 7%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어떤 내담자 간의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라고 보고하는 상담사가 7%고 여자 카운슬러는 1.6%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미국 상담사 기준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보고한 수치는 훨씬 높아요. 2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사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또 30년 전 1986년도의 서베이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냥 그 피해 규모, 어떤 피해 대상 남녀노소 구분도 없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몇몇 주에서는 이런 상담사의 성적인 접촉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누가 성적인 학대를 받는가, 어떤 유형의 내담자가 성적 학대를 받게 되는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 위험군은 뭐냐면 최근에 이혼이나 부모의 사망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고 마음이 처져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쉽게 상담사로부터 성적인 접촉 또 더 나아가서 성적인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중위험군은
보다 좀 이제 성격 자체가 약간 이제 의존적이고 애정 결핍이 있고 이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 분들, 예쁘거나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핸섬하신 분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의존하게 되니까 쉽게 그 카운셀러가 권위적인 인물로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막 의존하고 그 카운셀러가 주는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고 이렇게 다가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은 어떤 근친 강간 생존자, 그러니까 근친 강간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트라우마 이제 수업을 제가 만약에 혹시 뭐 하게 되면 이런 걸 좀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쉬운 건 뭐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받은 소녀들 같은 경우 그거를 자기 책임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탓. 내가 아빠를 유혹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이렇게 뭔가 그런 끼가 있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그런 좀 남자 어른이나 남자가 자기와의 그런 관계를 갖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그걸 또 그 비밀을 몇 년 동안 지켜줘요. 예.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능적이고 불쌍할 정도로 이렇게 순진하고 애정 결핍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막 이거를 안 좋게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상담 세팅뿐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남자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이단 쪽에서도 많이 그 성적인 뭐랄까 애비즈를 당하죠. 학대를 남용, 막 권력과 밀착돼서 막 교리로 겁을 주고 막 해가지고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위험군의 성격이 작동해서 그렇게 되죠. 안타까운 상황인데 좀 이런 분들이 만나면 상담을 통해서 교육과 동시에 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좀 도와주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반대로 그러면 이런 성적 학대를 하는 유형의 카운셀러, 상담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참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뭐냐면 내담자에게 느끼는 성적 감정을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빨리 인지하고 이렇게 좀 차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모르고 키우다가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경우. 그리고 이분들의 평균 나이는 43.5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렵거나 외로울 때, 또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이혼을 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내담자를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성적인 막 관계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인 유형이 네 가지인데 크게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 우울증과 어떤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그리고 약탈적 정신병리와 성독착이 있는 경우, 그리고 상사병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분들은 걸리면 이렇게 주장해요. 나는 정말 내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리고 증거를 막 모아요. 막 그런 식으로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하려고. 예, 그리고 피학적 굴복 이런 심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뭐 이단 교주들이 이런 경향이 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 성적 학대를 예방하려면 이런 거를 좀 조심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력을 느끼는 내담자와 이제 시간을 오래 갖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스케줄의 마지막 시간에 이런 내담자의 시간을 배정하는 경우. 그리고 내담자와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스케줄을 잡거나 이렇게 중요한 내용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화 통화를 막 많이 하는 경우.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담 회기를 연장하거나 상담을 더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상담료에 대해서 모호한 거예요. 보통 이제 상담료를 책정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굉장히 싸게 막 하거나 막 그런 경우. 그리고 막 과도한 자기 노출, 그리고 상담소 밖에서 만나고 뭐 심지어 자기네 집이나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 이런 사인이 있으면 위험 신호, 적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크게 두 가지죠. 듀얼 릴레이션십과 하나 더 바운더리, 그리고 성적 학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느껴지시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좀 배운 것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리플렉션 노트나 토론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